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전해드리는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어제가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을 그래도 화려하게 마쳤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폭도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지표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민간 고용은 어제 발표가 되는데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3대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61% 강세를 보였습니다. 34,502선에 종가를 형성을 해줬고요. S&P 500 지수는 0.13%의 오름세에 나타나주면서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297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이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0.17%가 빠지면서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어서 보시면 상반기를 마치면서 코스피 시장은 14% 넘게 또 코스닥 지수는 6% 넘는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상황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틀 연속 700명대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76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적 모임을 자제하시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는 어떤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혼조 양상으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47% 빠지면서 3,281선을 지나주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은 0.08%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29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0.65%, 66%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436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228종목이 오르고 있지만 633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시면 449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862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은 2,112억 원, 또 기관은 3,546억 원을 덜어내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5,705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만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7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313억 원을 매도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1,269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는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점차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지금은 3종목에 불과한데요. LG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대장주인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디램 상승 사이클이 유효한 만큼 실적이 또 점차 개선이 되고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0.62% 빠지면서 8만 원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통풍치료 신약 후보 물질이 미국 임상 2상에서 유효한 결과를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4%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 개선 흐름이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2,61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오 시밀러와 함께 레키로나즈와 관련된 공급 계약 소식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넷마블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작 모멘텀과 투자자산 가치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2의 나라가 흥행을 거듭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 자산인 하이브와 또 코웨이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평가 가치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카오뱅크의 상장도 주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3%가 오르면서 13만 9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OC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절대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오름세 나타나주면서 거래량도 꽤 많이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12만 2천 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성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본주택의 공급 확대 공약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일성건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3,645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역시나 펄어비스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판호 발급 호재가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1.89%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84,7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J는 역시도 7%대 급등 양상 펼쳐줍니다. 주가는 88,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CJ는 미국의 바이오라드와 분자 진단 시약과 또 장비에 대해서 공동으로 미국 FDA 승인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은 mRNA 백신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호재를 받고 아이진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17.3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6,65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랩 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0.9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폐암 치료제가 임상 이상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프리카 TV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지금 1.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2만 900원, 8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장 플랫폼 모멘텀에 따라서 52주 신고가도 터치한 이후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만큼 상승하는 업종은 적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는 0.88%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은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에서 1%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운수장비와 유통업, 통신업, 은행 업종도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습니다. 2.79%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IT 소프트웨어와 SBC, 기타 서비스, 대학 오락문화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시면요. 통신 장비와 정보기기, 종이 목재, 운송 장비, 부품, IT 하드웨어가 순서대로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세는 1%대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삼성 SDI와 LG화학, 펄어비스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 카카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쉬다 오셨어요? 네, 쉬면서 저기 네. 방송하는 거 제가 어제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네. 굉장히 또 새로우신 분이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깊이 있는 네. 자동차의 분야에 대해서 네. 저 깊이 있는 걸 잘 들었고요. 네. 그런 깊이 있는 방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 번씩 그렇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저는 네. 뭐 깊이 있는 방송은 아니고요. 저는 어휴. 좀 얕고 넓게, 얕고 넓은 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제 지식 분야가 넓지도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넓은 거 아니면 이 정도 넓은데 얕고 넓은 걸 하는데 저는 그런 깊이 있는 분야가 이제 네. 또 이 한 분야 섹터마다 네. 또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한 가지 그건 자신 있어요. 어떤 거요? 저는 뭐 그렇게 깊이가 있다 이렇게는 그렇지는 않은데 네. 종목을 이렇게 처음에 선별하는 능력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종목을 어떤 건 사야 되고 어떤 건 사지 말아야 되겠다. 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오면서 주식 네. 투자하면서. 그래서 뭐 한 분야에 대한 깊이보다는 뭐 종목을 또 선별하는 능력 이런 건 좀 갖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네. 스스로. 사람마다 특기가 있는 네,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좀 코스닥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이 2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쁘게 말하고 싶은데 지수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시가총액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문가님? 그 25살이 됐어요. 네. 코스닥이. 그래가지고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네. 성인이에요. 전 코스닥 그러면은 예전부터 좀 어린 친구들이다. 어린 친구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은 이제 신생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제 코스닥을 거쳐서 코스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를 가고 뭐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가듯 뭐 한 단계 거쳐서 가는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도 원래 코스닥에서 대장주 하다가 코스피로 넘어갔죠.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제약 두 친구는 남겨놨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예전에 다음이 1위였는데 다음이 또 넘어가면서 카카오랑 인수합병되고 또 네이버도 코스닥 출신이었죠. 코스닥 출신들이 굉장히 출신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근데 반면에 코스피부터 먼저 상장하는 그런 대형주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은 네. 제가 그때 상장 초창기 할 때 10년 전이었나 그때 봤는데 처음부터 코스피에 상장하고 오. 근데 코스피에 처음부터 상장했는데 시총 5위였어요. 오. 그 당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성인이 이제 갑자기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거의 다 이제 초등학생부터 거쳐서 중학교를 가지 않나. 코스닥이 진짜 근데 그렇던 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25번째 25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코스닥도 더 이상 이제 어린 애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만큼 덩치가 커졌습니다. 시가총액이 96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7조 6천억 원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야, 이게 이제 2020년에 385조 원까지. 와, 진짜 많이 늘었네요. 야, 몇 배가 늘은 겁니까? 정말 많이 50배 이상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그거 보시면 거래 대금이 있는데 거래 대금 이제 거래량과 금액을 합쳐 놓은 거죠. 그래서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23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10조 원 가량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거의 뭐 한 500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1000스닥을 찍었는데 오늘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코스피보다는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 뭐 혁신적인 기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들로 또 구성된 기술주들도 많고 보시면요 코스닥이 지금 현재 바이오
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주축을 이루고 또 방송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 밑에 또 혁신적인 새로운 기업들이 깔려서 시장 전체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 성장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좀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보다 더 힘들었던 시절이 길었어요. 코스피는 그래도 약간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우상향해서 갔는데 네. 코스닥은 지금도 사실 고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장기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시점을 돌려서 21년 전으로 돌아왔다. 21년 전. 21년 전에 주식을 만약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면은 그때 코스닥으로 시작하신 분이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손실로 물려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직까지 마이너스 20년 넘게. 왜냐하면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그쵸, 예. 2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바로 그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그쵸, 예.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2,900포인트 이상 올라갔습니다. 2,9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와서 3,000포인트 가까이 갔는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확 빠졌죠. 네. 초창기에 이제 확 올랐다가 96년도에 시작했다가 1999년부터 상승해가지고 2000년에 최고점 찍고 빠져가지고 지금도 아직 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 2001년이랑 비교해보면 지금도 횡보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코스닥은 21년 전에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은 아직도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근데 그만큼 또 상승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나스닥은 전 고점, 그때 미국도 닷컴 버블이 있었는데 그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코스닥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날이 분명히 한 번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그래서 아무튼 2000년 닷컴 버블이 제일 심했고 또 2008년에 또 그 뭡니까?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걸로 인해서 서브프라임 세계 경제 위기 이것도 상당히 좀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마우스에 뭐 크게 빠졌잖아요. 245포인트까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때 또 하락세가 있었고 뭐 다시 그 뒤로 좀 상승해서 다시 1000포인트 이상 상승하게 했지만 아직까지 2000포인트대, 2900포인트대까지 상승 예전의 과거 영광을 다시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뭐 다시 벤처붐이나 이런 것들 뭐 정부에서도 혁신 이런 거 밀어주고 하니까 언젠가는 다시 또 2000포인트, 2500포인트대 코스닥을 다시 한번 찍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추세를 보면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뭐 횡보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잘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천스닥 돌파한 이후에 그래도 1000포인트는 오늘도 그래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또 코스닥 하면 떠오르는 게 기술 특례 상장 제도잖아요. 그렇죠. 기술 특례가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개편해서 이 상장 문턱을 낮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네. 테슬라가 이제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막 5년, 6년 적자일 때 상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주가 상승이 있었고 그걸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했던 그 제도입니다. 네. 기술 특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걸로 제가 생각을 하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적자였어요. 원래 계속 적자였다가 갑자기 또 흑자, 그 상장할 때도 적자였어요. 상장할 때도 적자였지만 언젠가 흑자 돌아서겠지 하면서 1년, 2년 계속 적자다가 상장 이후도 적자다가 최근에 이제 흑자로 돌아섰죠. 최근에 흑자로 돌아서서 지금은 진짜 바이오 기업에 뭐 물론 우여곡절도 많고 했지만 뭐 재무제표, 회계 문제 이런 것들 문제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과 함께 지금 양대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뭔가 이게 힘든 친구들을 갱생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뭐 주가도 계속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이거 말고도 바이오주 중에서 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중에서 그 적자다가 이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상장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네. 적자 기업은. 근데 이제 기술 특례, 기술성이 높기 때문에 언젠가는 플러스로 전환하겠지라고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출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있었던 게 아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만큼
비용을 많이 쓰니까 네.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뭐 물류 창고라던가 공장이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혁신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돈을 때려 붓기 때문에 순이익이 계속 적자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흑자 전환을 이뤄내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특례 상장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 근데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맨날 적자인데도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악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네. 막 무조건 이 제도만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옥석 가리기를 좀 잘해서 좀 한국거래소라든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좀 잘해서 상장을 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전문가님께서 보시기에 이 코스닥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코스닥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종목 중에 두 종목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두 싶어요. 종목,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 네, 와. 그래서 사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건 뭐 셀트리온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셀트리온 이 본체는 이제 코스피로 넘어갔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뭐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종목 제약 바이오들이 있는데, 오늘은 바이오 제약 바이오가 아닌 바로 게임주와 방송 프로그램주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는 코스닥에서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네. 컴투스는 게임 기업인데요. 게임인데 이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이에요. 오. 서머너즈 워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서머너즈 최근에 100년 전쟁이라고 네. 100년 전 새로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인기가 반짝했다가 네. 지금 인기가 좀 사그라들었어요. 어.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실까요? 차트 네. 이거 보시면요,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1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낙폭과대가 심하다고 보는 게, 물론 그 서머너즈어가 지금 인기가 좀 사그라들어가지고 1매출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나갈 때는 한 10억 정도 나왔는데, 물론 이득이 좀 빠진 건 맞아요. 수익이익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서머너즈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미국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진짜 대단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서머너즈. 그리고 해외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동남아시아든 여러 나라들의 서머너즈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스테디셀러예요. 서머너즈가 지금 100년 전쟁이 지금 나온 게, 이건 새로 신규 업데이트된 거고, 신규 업데이트 때문에 확 갑자기 그 1매출이 오른 거예요. 갑자기 1매출이 막 10억까지 올랐다가 다시 빠진 건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래 모든 게임 업데이트 하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또 새로 또 뭐 업데이트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요거 준비 중인데, 요게 7월에서 9월로 좀 늦춰졌다고 하는데, 뭐 크로니컬인가 뭐 새로 업데이트인데, 네. 요게 이제 다시 또 업데이트 한다고 또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또 새로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게임주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서머너즈가 지금 게임 역사 5년, 10년 되는 그런 장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단기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장기 스테디셀러, 이미 자리를 잡은 게임이고, 해외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 게임이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컴퓨터쓰는 게임들이 있고, 그런 점에 상당히 좀 좋게 보여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ENM. CJ ENM은 요건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저는 이렇게 추세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인데, 월봉으로 보시면요. 네. 지금 월봉이 43만 원까지 갔던 그러네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CJ ENM이 그래도 다시 한번 20만 원대 돌파는 쉽게 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18만 원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죠. 방송 프로그램. 그래서 요즘 CJ가 이제 굉장히 방송이나 이런 영상 매체 쪽으로 강자예요. 원래 전통적인.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CJ CGV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영화 산업을 주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영화 산업이 약간 주춤했는데, CJ ENM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영화가 아니라 그 TV 프로그램, 네. TV 프로그램에 여러 뭐 드라마 제작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 CJ ENM의 그 사장님 뭐 생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방송 관계자들이 다 참여하는, 진짜 방송 내놓으라 하는 그 탤런트들 있잖아요. 네. 연예인들이 막 다 이 CJ ENM 사장님한테 이렇게 큰 경사다. 네. 진짜 이게 실화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모든 방송 연예인들이 다 이 사장님 생신에 참석 이 정도의 막강한 힘이 있는 CJ ENM. 왜냐하면은 지금 뭐 CJ ENM이 굉장합니다. 여러 방송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TBN, 네. TBN 있죠, TBN. 그쵸. TBN 그러면 네. 드라마든 예능이든 굉장하죠. 그리고 엠넷. 우리나라 지금 음악을 이끌고 있죠. 그쵸. 엠넷. OCN. OCN. OCN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CGV 영화 산업으로는 지금 영화관에 좀 약간 주춤하지만 어쨌든 OCN은 많이 봐요. 그 올리브, 그리고 XTVN, 그리고 투니버스 애니메이션 뭐 이런 등등의 네. 여러 것들이 있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밖에 뭐 홈쇼핑도 하고 뭐 드라마 제작 뭐 등등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CJ 헬로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오고 저는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매출도 뭐 꾸준히 올라가는 편이고 5년 연속 순이익, 뭐 영업이익 다 이거 플러스 흑자에다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부채도 61%, 부채도 별로 없고 자본 유보율이 3,300%입니다. 엄청납니다. 네. 그러니까 재무 구조는 아주 탄탄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아까 뭡니까? TVN이라던가 엠넷 이런 거 또 꾸준히 보거든요. 엠넷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가수들이 또 엠넷이 약간 최근에 약간 그 뭐 TV조선 같은 데서 이제 그 뭐야 트로트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트로트 요즘 하면 이제 트로트가 부영이라서 엠넷이 약간 주춤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여전히 이제 젊은 10대, 20대들은 엠넷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쇼미더머니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요. 9까지 나왔다가 지금 10 이제 준비 중인데 여전히 랩을 사랑하시는 그 시청자들이 있고 네. 있고 또 가수들 또 발라드라던가 아니면 댄스 가수 이런 댄스 가요를 좋아하는 그 젊은 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트렌드가 뭐 최근에 이제 트로트가 대세를 하더라도 TV조선에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층에 확보가 됐다라는 거 꾸준한 수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광고 수익이 TV는 결국 이제 광고 수익이 있어야죠. 그 광고를 따와야 되는데 그쵸. 여기서 광고 영업도 해요. 이제 광고 영업도 하는데 광고 영업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광고 유수의 그런 대기업의 광고 비싼 광고 영업도 잘해 광고 많이 따오고 하니까 저는 뭐 CJ ENM이 좀 그런 면에 대해서 꾸준한 탄탄한 입지가 좀 방송에 진짜 황제처럼 이 군림하지 않나 TV 방송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이 25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2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알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카카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2분기에도 이 카카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전문가님. 네, 카카오의 2분기 실적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여기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조 3천억 원 가량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네. 그래서 40%나 매출이 증가한다고 좀 밝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80% 증가한 1,764억 원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전망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적이 좋은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컨센서스가 이제 예상치가 이만큼이면은 예상치보다 낮을 수는 있어요. 이 정도. 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괴리율이 크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뭐 40%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조금 예상이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한 30%는 증가하는 30% 20%만 증가해도 엄청 좋은 거예요. 저는 10% 이상만 이렇게 증가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종목을 볼 때. 왜냐하면 10% 이상 성장하는 사업이 잘 없어요. 10% 이상만 뭐 영업이익이든 매출이든 성장하면 고성장 사업이다 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가 이제 게임을 제외한 음원 뭐 이런 유료 콘텐츠 등등이 좀 모두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이런 음원이라든가 유료 콘텐츠 사업이 매출액이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카카오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뭔지 좀 짚어주세요. 아무래도 자회사들이 이제 네. 여러 가지 사업들로 비즈니스 모델 생산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자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지금 뭐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 100개. 지금 100개. 이미 상장한 거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지만 네. 앞으로 상장할 기업도 굉장히 많고 어쨌든 이런 자회사들에 대한 수익성 뭐 카카오 택시라던가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 등등 플랫폼 사업, 카카오톡,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 증권, 카카오 보험
카카오 손해보험 나오죠. 또 카카오 은행, 뱅크 뭐 이런 것들이 본격적인 뭐 수익화가 된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업 분석하면 PER, PBR을 기준으로 예를 드는데 이거 말고도 카카오를 봐야 하는 새로운 관점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카카오는 그 매출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전에 막 순이익이 2020년 기준으로 4% 막 기록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또뭐 어쨌든 흑자입니다, 지금. 카카오는 흑자인데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네. 우리가 PER은 순이익 대비로 하거든요. 순이익 대비 가격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거고 영업이익 대비 하는 거는 이제 EV 에비타. EV 에비타 지표를 쓰는데 PS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PSR. PSR. PSR은 이제 그 매출. 네. 매출 이제 오. 매출 대비하는 건데 매출이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 비해서 매출이 더 높은 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이 대표적이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매출은 급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과 그 순이익이 막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왜 그러면 아마존의 물류 창고를 계속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네. 뭔가를 계속 투자하고 뭐 인건비도 계속 늘려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 측면이 많이 들어서 결국은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혁신과 혁신을 거듭해서 결국은 플러스로 전환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왜 그러면 경영을 하다 보면요. 사실 그 순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쉽다고 봐요. 내가 우리 회사 적자다. 근데 망할 기업만 아니면은 마이너스인 거를 플러스로 전환하고 굉장히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직원들 자르면 돼요. 직원들 해고하잖아요. 직원들 한 100명 내다가 네. 여기서 한 30명 자르잖아요. 네. 30명 70명으로 데려가면요. 30명 그거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네, 플러스 그렇죠. 네.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서요. 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하는 너무 겁니다. 인간적이지 못해요. 근데 대부분 이게 네. 기업 경영상의 오너들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실 뭐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제 구조조정, 정기적인 구조조정이 있고 뭐 희망퇴직해서 뭐 퇴직금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회사 다시 좋아지면은 또 갑자기 대규모 인사 채용, 뭐 네. 공채 이런. 그래서 이거를 흑자 전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근데 이제 매출이 올라가느냐 절대적인 지표는 또 매출이라고 보는데 PSR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보시면 되고 PSR을 이제 외국에서는 또 많이 좀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필립 피셔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면 마음이 편하다 뭐 이런 책도 막 쓰시고 했는데 그 필립 피셔의 아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의 두 번째 스승이라고 하죠. 워렌 버핏의 첫 번째 스승은 벤자민 그레이면 두 번째 스승은 필립 피셔인데 필립 피셔의 아들 필립 피셔님이 돌아가셨고 캠 피셔는 살아있는데 이분이 네. 책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책을 많이 쓰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책 몇 권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PSR 중요시 여기라. 그래서 매출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그게 대표적인 아마존 사례를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의 순이익만 보면은 이 회사는 망할 기업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네. 매출이 올라간다면 또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 또 유행하는 것들 뭐 PDR 뭐 이런 거 PDR. PDR은 그냥 이거 드림 해가지고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네. PVR이라고 하죠. PVR이라 비전. 네. 비전과 꿈이 있는 회사는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그 기술 특례 상장 테슬라 사례처럼 그런 네. 식으로 좀 성장 가능성을 본다. 이런 면에서 카카오가 이제 PDR과 PSR이 그래도 양호한 기업이다. 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건데 카카오가 사실 코스피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됐었어요. 최근에는 거기에 더해서 하반기에는 카카오의 자회사들도 이제 상장을 본격화할 예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카카오의 자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는데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가 이제 카카오 그룹으로 나아가려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그룹 하면 삼성물산, 뭐 삼성전자, 삼성 SDI 많잖아요. 삼성 SDS, 네. 뭐 삼성중공업 많은데 이런 식으로 카카오가 지금 상장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이제 8월 5일 날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은행이죠. 그래서 여기에 카카오페이랑 다 연결돼 있고 이제 온라인 은행, 온라인 뱅크로 이제서 뭐 공모 가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기업 가치는 뭐 18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또 여러 가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만큼 한 주 받기 이런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한 주 받기 경쟁, 치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네. 상장 들어가면은 그래도 좀 오를 것 같긴 해요. 오를 것 같아서 초창기에. 네. 그러니까 첫날은 그래도 따상을 가지 않을까. 상장 첫날. 네. 상장 첫날 매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모를 받으시는 분이면 상장 첫날 매도하면은 무조건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뒤로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첫날 매도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 역시 하반기에 IPO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8월 5일 날 상장을 하고 그다음 카카오페이는 뭐 약간 후반기에 가을이나 겨울 됐을 때 네. 가을에서 겨울 됐을 때 그때 상장을 할 걸로 예상되고 그밖에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던가 모빌리티 자동차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네. 뭐 여러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 뭐 보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보신다고 한다면은 내년까지 카카오 시리즈 이 IPO 기업들이 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종목인 카카오 어제 반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자회사 IPO 이슈도 함께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김시영님께서 댓글을 주셨는데요. LG화학 전망 분석 부탁드려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LG화학 오늘은 85만 1,000원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86만 2,0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통풍 신약 미국 임상 2상 성공적. 네, 앞서 제가 네. 시황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 그렇죠. 네. 이거 LG화학이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네. 임상? 뭐 임상? 이런? 네. 왜 그러면 LG화학은 보통 배터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이런 식인데 LG화학이 드디어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바로 바이오 산업에서. 바이오 산업에서. LG화학이 이제는 바이오와 그 2차 전지 배터리를 이 쌍두마차로 좀 네.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그러면 굉장히 또 심각한 병이죠. 그렇죠. 통풍 많이 걸리면 이제 말도 잘 하기 힘들어지고 행동도 힘들어지고 이런데 어쨌든 이 통풍을 막고자 하는 그 신약이 임상 2상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완료된 거예요, 이거는 신약. 그래서 임상 3상을 앞두고 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통풍 치료제 경구용 1일 1회 네. 1회 복용하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먹으면 되는 먹는 치료제다. 먹는 치료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LG화학이 이제 2027년 글로벌 상용화를 목표로 네.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은 멀어요. 2021년이니까 6년 뒤에 이제 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꾸준한 R&D 연구 개발을 한다고 밝혔고요. 통풍 신약을 비롯해서 또 비만 뭐 이런 것들 면역 항암제 등의 다수의 또 파이프라인 글로벌 임상 개발에 적극 나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비만 치료제든 통풍 치료제든 굉장히 다양한 또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는 게 또 LG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LG화학의 단기 악재 단기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으로 회사를 판단하기에는 네. 이제 덩치가 굉장히 커진 기업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게 또 안정적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쉽게 쓰러질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LG화학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뭐 100만 원 선 넘었다가 80만 원 아래로 좀 떨어졌었죠. 그때. 그래서 70만 원대까지도 잠깐 찍었다가 다시 한번 86만 원대까지 올라섭니다. 오늘 올라서는데 추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변동성은 지금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럴 때 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기다리는 방법으로 하신다면은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또 통풍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이런 치료 옵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굉장합니다. 통풍 치료제 시장도 커요. 이번에 통풍 치료제 시장이 2019년 3조 규모였어요. 네. 그래서 이 연평균 6.7%씩 성장해가지고 매년 6.7%씩 성장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2027년에는 5조 원대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43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2조 이상 성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LG화학이 발맞춰 앞서 나가니까 저는 LG화학 뭐 앞으로 통풍과 바로 비만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이 세 개가 좀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LG화학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이오 관련된 호재도 오늘 나와 있습니다. 통풍 신약이 미국에서 임상 2상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한번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입니다. 리츠주, 네. 이거 잘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종목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꿈. 아파트 소유. 나도 아파트 한 채 장만하고 싶다. 물론 뭐 아파트 이미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파트 없는 분들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파트 투자를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있는 회사입니다.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이겁니다. 이거 이지스 레지던스 린츠 있잖아요. 요거 보시면 아파트죠. 야,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네. 이겁니다. 이거 아파트를 오. 이제 출시하는 주거 리츠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인천 도심에 신축 대단지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더샵 부평 네. 5,678세대. 엄청납니다. 이거 굉장히 쾌적해 보이죠? 이 아파트. 네. 이 포스코 건설이 또 시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리츠 지분 투자거든요. 실제로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투자한다고 여기 들어가서 사실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지분 한 채는 갖고 있다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파트 투자할 때 문제점이 중간에 건설하다가 이거 망해버리는 거 아니냐. 아이고, 중간에 그렇죠. 건설사가 시공사 망하면은 그런 거 멈춰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아파트 부동산 투자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그래도 포스코 건설이라서 믿음직하고 네. 요거는 그래도 더 믿음직한 게 만약에 이런 게 만약에 멈춰가지고 건설하다 멈춰서 투자자들이 손해보잖아요. 네. 그러면 포스코 건설이 대신 그거를 돈을 갚아준다고 합니다. 오. 이거 포스코 건설 완전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중소기업 건설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저는 믿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명동에 이 디어스 명동이라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공간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홍대에도 지금 리빙, 코리빙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투자 자산에 보시면요. 네. 이게 이 임대주택 이거 더샵 부평 이거잖아요. 부평의 아파트 요거 소유하게 그러니까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 지분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월세나 전세로. 그러면 그 월세 수익 있죠. 월세 수익을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주식 보유한 사람한테. 그래서 한 4% 5%가량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자, 코리빙 이건 뭐냐면요. 이런 거. 홍대 코리 복합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어스 여기 살기도 하고 뭐 복합 뭐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 있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합리적 뭐 생활 편리성. 왜냐하면 이 상가도 근처에 바로 밑에 있고 네. 위에 있고 하니까 생활도 편리하고 안정성.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주거도 되면서 여러 가지 주상 복합단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우리나라 리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많은데 저는 찾아봤는데 아파트로 하는 리츠가 많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모두투어 리츠 이런 데도 있는데 네. 모두투어 리츠는 저는 이것도 좀 고민해봤는데 모두투어 리츠는 호텔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호텔. 네. 근데 호텔 투자는 약간 그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해외 관광객 수가 좀 줄어들면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데 아파트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코로나가 있든 뭐 코로나가 없든 경기가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아파트 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대부분 보시면요. 잘 이렇게 공실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 사무실 이런 데는 요즘 공실률이 되게 높아가지고 사업도 재택근무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높은데 아파트는 거의 공실률이 없고 이것도 포스코 건설에서 또 하는 거라서 네. 포스코 건설은 또 이거 보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돈 중간에 시공 멈추면은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장기적인 성장으로 아파트 투자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당을 매년 꾸준하게 4% 5% 이상씩 받으니까 네. 여러분 이거 매년 이렇게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고 요거 장점은 제가 가장 좋은 장점 또 네.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이 가끔 급락할 때 있잖아요. 그쵸. 가끔 이제 작년에 막 1,400까지 떨어지고 이랬는데 네. 지금 3,000이지만 작년에 1,400. 이럴 때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 왜냐하면 이건 주식이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그 아파트니까. 네. 아파트는 아까 리빙, 코리빙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식값이 폭락한다고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파트값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뭐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뭐 폭락하고 이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고 배당만 매년 몇 %씩 챙겨간다.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차트 하나 더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요. 이거 지금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최근에 좀 떨어졌어요. 여기서 네. 5,400. 저는 좀 싸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최근에 또 뭐 이상하게 또 무슨 얘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뭐 호텔에 투자하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또 임차했다, 또 빌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그래도 기존에 또 아파트 투자 잘하고 있고 코리빙 해가지고 네. 리빙 생활하는 기업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괜찮다. 새로 신규 투자로 호텔 해도 뭐 저는 크게 가치가 훼손되거나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 호텔을 뭐 싸게 매입한다고 하니까 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또 기존의 아파트 더샵 부평이 좀 믿음직하다. 이렇게 저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를 살펴봤습니다. 아파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리츠주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다시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1031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여전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 살펴보시면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금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596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